예, 지금부터는 주요 업종별 상황하고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되면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들 예상들 했는데 실제로 7월에는 뭐 썩 그런 효과가 적고 주가도 좀 느리게 뭐 하이닉스는 좀 갔다면 삼성전자는 좀 느리게 움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8월부터는 어떻게 속도가 좀 날 걸로 보십니까? 8월부터 다시 강하게 갈 거다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반도체 7월 달에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지막 날에 3.5%까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7월 한 달에만 10% 넘었다가 플러스 한 7% 정도로 끝났고요. 삼성전자는 반대로 마이너스 한 3% 가까이 끝나면서 좀 차별화된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이 주식시장이 스마트하고 굉장히 정교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GPU에 호환이 되는 고성능 메모리 HBM3를 지금은 하이닉스만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4, 5, 6, 2분기에 D램 반도체 가격이 여전히 7에서 10% 이상 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판매한 D램의 평균 판매 단가는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HBM3에 들어가는 그런 고성능 D램 가격이 뭐 6배에서 8배 더 비싸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ASP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2분기만 일시적이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올해 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DDR5를 말씀드렸는데 DDR4에서 5로 넘어가면 소위 말해서요. 자동차 2023년형 이제 끝나고 내년에 신차 나오는데 빨리 팔아야 되죠. 연말 되면. 12월 달 되면 딜러들이 그냥 내 인센티브 반납하면서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최근에 DDR4에 대한 재고 떨이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재고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어 이러면 문제인데 그 재고 떨이가 거의 이번 2분기에 마무리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에 관련된 손실이 거의 다 이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DDR3에서 DDR4로 본격적으로 넘어갔던 그 앞단의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비슷하죠. 생성형 AI라는 엄청난 모멘텀이 생기고 그 모멘텀 때문에 고성능 GPU가 필요한데 그걸 엔비디아가 거의 90% 이상 독점을 하고 있고 거기에 호환돼야 되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데 하이닉스가 그걸 가장 먼저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누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 주가도 같이 막 올라왔던 거였던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7월 달에 하이닉스는 7%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좀 슬로해지는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언팩 행사가 있었죠. 보통 보면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강했다가 신상품이 나오면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심리 때문에 신상품이 나올 때 오히려 주식을 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이 진짜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잖아요.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미리 올랐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팔고 정말 제대로 팔리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통 게임 회사들이 베타 버전 출시하기 전까지 3개월 내내 주가가 오르다가 실제로 게임이 출시되면 처음에 주가가 확 빠지죠. 빠졌다가 정말 2달, 석 달 내내 상위권에서 유지가 되면 야 이거 대박이네 하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삼성전자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반도체 하나만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거 3분기 돼서야 이제 좀 돌 거야 했던 게 지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익의 성장으로 보면
내년까지는 반도체 이익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반도체 주가의 랠리는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HBM 관련한 장비주들이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뭐 몇 배 오른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사실 영역이 넓지 않습니까? 지금 HBM 관련한 장비주가 이제 먼저 갔다면은 앞으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어떤 반도체 소부장 영역은 또 어떤 쪽이 있습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보니까요. 실제로 소부장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를 많이 할 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선반영을 해서 먼저 움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은 이 시클리컬 산업을 이익이 안 날 때 투자를 한다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예. 무서운데 주가가 싸면 모르겠는데 막 또 올라가죠. 네, 그런 현상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내년, 내후년까지는 반도체 이익이 과연 2018년도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20조 7천억,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58조 8천억, 이걸 뚫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관건인데, 그런 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또 지금 일본에서도 반도체 한다 그러고 중국은 중국대로 또 계속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하면서 만만디로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 일본과 경쟁을 하면서 거의 지금 세계 탑티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부장도 저는 내년 말까지도 계속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뭐 따로 소부장의 특정 영역을 지금 딱 짚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상승 기류를 탔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번에 TSMC가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했던 부분이 파운드리,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도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에 있어서의 경쟁력이었잖아요. 그 후공정에 대한 경쟁력을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 미만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반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후공정 쪽으로, 이번에는 후공정인가?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회사별로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네요. 네. 뭐 올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업종은 누가 보더라도 2차 전지였는데 7월까지는 뭐 그야말로 8월에 어떤 이런 MSCI 뭐 이런 어떤 모멘텀도 있고 하니까 좋았는데 그러면 8월 이후에 과연 이런 모멘텀도 이제 약간 달라지고 한다면은 그런 강세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들 해야 하는데 대표님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 그런 차이고요.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오면서는 또 이익률이 좀 안 좋아지다가 또 수주 모멘텀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와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가 하면서 또 주가가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수주가 터지는지 뭐 그 부분은 이 이제 향후 주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인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의 성장성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격에 이제 많이 반영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2차 전지 성장의 랠리를 즐기되 8월 달에는 일단 이벤트가 끝난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아니면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그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냥 통계적으로 그 지수 편입이 끝나고 나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까지, 짧게는 3개월이고요. 길게는 한 9개월 쉽니다. 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격에서 못 살까봐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또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댔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좋은 주식을 개인들이 많이 샀을 때 이 개인들이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 나쁜 그런 과세 제도인데요. 올해 안에 팔아버리면 세금을 안 내는데 1년을 넘기면서 주주명부에 이름을 남겨버리면 내년에는 10억 이상, 다행스러운 거는 직계 좀비 속 합계 10억에서 지금은 1인당 10억으로 작년 연말에 바뀌었고요. 그러면 최근에 2억으로 30억 됐다. 네. 뭐 5억으로 지금 80억 됐다. 뭐 이런 거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싶죠. 연말을 넘기지 않고 네. 매도할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코스닥의 성장주들이 항상 9월, 10월, 11월 안 좋았던 거.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못 사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벤트가 끝나고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걸 3년에서 5년 더 들고 가고 싶은데 하는 그 슈퍼개미들이 어쩔 수 없이 팔 때 그때 얼마든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네이버, 카카오에도 관심들이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AI에 지금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감안할 때 하반기 AI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뭐 부진했는데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이버도 저는 올해 안에 52주 신고가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2주 신고가가 뭐 23만 원, 4만 원 이제 뚫고 가면 52주 신고가가 나온다는 생각이고요. 에이, 네이버가 정말 그렇게 오를 수가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네이버가 주가가 왜 44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 갔다가 지금 20만 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떨어진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이버에는 지금 어떤 우려감이 있냐면 네이버가 과연 이 생성형 AI 이 모멘텀에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다 뭐 챗GPT 아니면 바드 이걸로 다 검색을 하면서 네이버 쓸 일이 없어지면 네이버에 걸려 있는 수많은 광고. 스폰서 링크 광고 걸려 있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단가가 떨어지고 물량이 떨어지면서 이익이 줄어들 거야. 그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메타 떨어지고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다 비슷하게 한 70% 빠졌거든요. 70% 빠진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은 이제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떨어지게 했던 그 촉발된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거는 역시나 금리였습니다. 네.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나는 성장주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똑같이 같이 빠졌다가 그래서 빠진 게 네이버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똑같이 빠졌는데 왜 이쪽은 올라가고 이제 이쪽은 못 올라오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모멘텀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네이버에 대한 우려감이 챗GPT랑 이런 것 때문에 광고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1Q 실적은 우리의 컨센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역시나 컨센보다도 조금 좋게 나오는 모양새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14%까지 떨어졌던 영업이익률이 올 하반기에 이제 15%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많잖아요. 예. 뭐 우리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하는 웹툰이라든지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제페토라든지 네이버 밑에 뭐 라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리고 포시마크도 인수했고요. 이런 데 있어서 과연 매출과 이익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가라고 보면 자세히 뜯어보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챗GPT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도 과거에 저는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지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야후,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지만 네이버가 정말 독보적인 국내 1등을 유지를 했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챗GPT와 비슷한 그런 하이퍼클로바라는 X? 예, 나오는데 네이버의 최수연 사장이 얘기하는 게 한글 데이터는 우리가 챗GPT보다 6,400배나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광고 시장에 네이버의 이 독보적인 아서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광고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또 전자상거래 넘버원이잖아요. 이 네이버의 전자상거래도 보니까 전혀 이 난공불락인 것 같아요. 그런 지위가 유지가 된다면 지금 네이버의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PBR 기준으로 네이버의 적정 주가는 한 PBR 2배는 받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 회사가 아니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2배 프리미엄도 못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저는 적정 주가라고 봅니다.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의 더 문제점은 뭐냐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자회사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가치가 2021년, 22년도에 그 안에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 뭐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되면서 와 카카오 밑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많았어 하면서 주가가 17만 원 갔던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잘못되면요 카카오가 그냥 지주회사가 됩니다. 계속 자회사를 상장을 시켜버리면 지주회사로 남게 되고요. 그러면 지주회사는 사업회사보다 훨씬 저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카오가 딜레마에 빠졌는데 카카오는 사실 내가 잘하는 비즈니스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했다기보다는 벤처 기업을 인수해서 카카오 생태계에서 키워서 상장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잘하는 건데 카카오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는 그렇게 인큐베이팅해서 카카오 생태계에서 잘 키워놨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했으면 그 상장한 거의 일부를 팔아먹어야 됩니다.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매각을 해서 그걸 현금화를 시켜서 그 돈으로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늘려나가는데 재투자하든지 재투자할 게 없으면 배당을 주면 됩니다. 배당을 주든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 환원에 쓰면 와 카카오 밑에 지금도 아직까지 100개의 자회사가 있고 이 회사들을 상장시켜서 또 팔아먹고 그걸로 우리 카카오 주주를 위한 주주 환원으로 쓴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느 메시지만 주면 그러면 카카오 주가도 지금 여기서 뭐 50%가 아니라 100%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고 봅니다. 카카오 경영진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카카오의 그 훌륭한 자회사들 지금처럼 키우셔가지고 팔아먹으시라는 거죠. 뭐 조선, 뭐 자동차, 철강, 뭐 화학 이런 여러 가지 이른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경기 영향 정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희비가 갈렸는데 8월 이후 상황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무거운 꿀뚝 주식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빠져는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강력하게 쓰지는 않고 있는데 뭐 지준율을 인하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 유동성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싶고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뭘로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 하나 보면 부동산이나 오프라인 인프라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차원에서 사실 차화정 장세가 이번에 도래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뭐 그런 인프라 투자가 좀 약하다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좀 단점인데 긍정적인 점을 말씀드리면요. 2000년도에는 그때 중국 인프라 사이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 작년에 얘기가 많이 됐던 IPEF.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이라고 예.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은 인도를 비롯해서 아세안 쪽에 해라라고 네. 지금 그러면서 엄청난 소위 말하는 경제 인프라를 지금 옮기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인도, 베트남, 그쪽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화학 정류의 자급률은 얼마일까 보면 자급률이 100%가 안 됩니다. 좀 낮죠. 네. 낮기 때문에 결국은 사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화학 정류가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단발적인 또 모멘텀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인도에다가 뭐 애플에 공장을 짓겠다. 네. 팍스콘이 뭐 거기다가 짓겠다. 뭐 짓겠다 하면 그거는 전부 다 오프라인 인프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또 비관적으로 그쪽이 안 되지는 않고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철강, 화학, 특히나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주가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요. 지금 수출 동향을 보면 자동차 좋고 조선 좋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꿀뚝 산업에서도 반등이 한번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등은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에 그런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어찌됐건 아까 말씀대로 금리를 올리는 긴축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썩 좋지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뭐 긴축이 어느 정도 종료되거나 완화되는 국면이라는 걸 감안할 때 지금까지 썩 좋지 못했던 업종 중에서 8월 이후에 좀 달라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나 섹터가 있습니까? 그거를 저는 미국에서 이제 힌트를 좀 얻었는데요. 최근에 미국 주식 중에 이런 플랫폼 기업 말고요. 그냥 옛날 비즈니스인데 꾸역꾸역 올라가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보잉입니다. 네. 전 세계 항공기 제작을 하는 그 두 축이 유럽의 에어버스랑 미국의 보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2020, 21, 22 오히려 그 여러 항공사들이 항공기 제작사가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항공사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있는 항공기까지도 어디서 사가라고 그냥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보잉의 그동안의 거의 보릿고개가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동안의 리오프닝은 미국하고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국에서 못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리오프닝이 맞아 뭐 이랬던 거죠. 왜냐하면 이 15억 인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됐고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요크 수가 2만 5천 명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6월 달에 19만 명 됐고요. 지금 7월 달 넘어오면서 23, 4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리오프닝에 의한 중국 요커들도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까 항공사에서 보니까 에어라인에서 보니까 비행기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보잉에다가 주문을 했는데 보잉이 캐파가 아직까지 정상 안 돼서 여전히 쇼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오프닝에서는 분명히 올 하반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대치는 낮은데 실제로 나오는 숫자가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카지노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카지노 주가는 오르다가 최근에 다시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항공사 주가도 뭐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쪽에 있어서 약간 이제 반등이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월까지 증시를 돌아보고 8월 이후 시장을 전망해 봤습니다. 긴축이 완화되고 또 리오프닝 효과도 결국은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증시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박세익 대표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통찰력 높은 토론해 주신 우리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